자, 고트프레드스는 직업발달 이론에서 포브 이론, 직업 포브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죠. 직업 포브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고트프레드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발달 이론의 단계에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란 게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대요. 그 순서가 힘, 성, 그 다음에 사, 네가 됩니다. 힘, 성, 사내, 힘센 사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자, 힘, 성, 사, 네. 네가 뭐예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거든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써라 이 말인데 첫 번째가 힘과 크기 지향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성 역할 지향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 성, 사, 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기술해야 되니까. 자, 힘과 크기 지향성은 3에서 5세라고 하고요. 성 역할 지향성은 6에서 8세,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9세에서 13세라는데 굳이 연령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연령까지 쓸 필요 없고 이것만 정확하게 잘 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힘과 크기 지향성인데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기가 힘과 크기라고 합니다. 사고 과정이 구체화된다. 점점 더 이제 사고 과정이 발달해 나가죠. 연령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해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고 과정의 구체화를 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 성 역할은 말 그대로 젠더거든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 역할이 지향되니까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 역할, 젠더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 역할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상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이 일의 수준의 일이 바로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준의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말이 들어갔으니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 이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게 생기고 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상황입니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직업, 즉 일에 대한 일의 수준에 대한 직업 수준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쓸 수 있겠죠, 여러분. 힘과 크기 지향성은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역할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이 젠더라고 하는 성 역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성 역할 지향성이라고 하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의 수준, 직업적인 어떤 수준 그러한 것들의 의미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계층이 바로 일의 수준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적 고유한 자아가 있잖아요. 내적 고유한 자아는 이제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는데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을 보면 내성적인 사고, 내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아 인식이 발달되고요.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자아 성찰,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인 포부, 직업 포부 이론이 나왔죠. 직업적인 포부가 더욱더 발달해 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아시겠습니까? 9번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됐던 건데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표집 방법의 층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를 들어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라 그러면 사례를 꼭 드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넣었어요. 자, 체계 표집도 사례 개념 쓰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넣었어요. 여러분 굳이 개념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뭐 정의를 들어라, 의미를 설명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린 거예요. 층합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로 무작위적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에서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각각에서 무작위로 뽑는 거. 이것을 우리가 층합표집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례 보세요. 인구가 1000명인 지역사회 남녀 비율이 6대 4입니다. 거기에서 100명을 표본 추출할 때 남자 60명, 여자 40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요.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자, 전체가 이제 1000명이에요. 전체가 1000명인데 여기에서 남자가 60명이 뽑혔고 여자가 40명이 뽑혔어요. 40명. 근데 전체 1000명에서도 남자가 60%고 여자가 40%였잖아요. 그 비율대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0명 뽑고 40명 뽑아서 100명을 표본으로 샘플링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뽑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100명을 여기에서 무작위로 쓰면 좋겠죠. 무작위로 표본 추출할 때 남자 60명, 여자 40명을 표본 추출한다. 근데 제가 위에서 개념에서 무작위 방법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쓰지 않고 이것만 쓰실 거면은 여기다가 무작위로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층합표집은 확률표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층합표집의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이제 체계표집에 대한 부분을 보죠. 자, 체계표집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뽑아요.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뽑고 K번째 가는 거예요. K번째 가는 거예요. 이 K가 이제 표집 간격이 되는데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배열된 목록에서 표집 간격 나오잖아요. 표집 간격이 매 K번째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형성하는 표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시죠. 사례가 400명의 무슨 학과 학생 모집단에서 40명으로 구성된 연구 표본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집 간격은 어떻게 내느냐면요. 표집 간격은 표본 크기분의 모집단 크기거든요. 표본 크기분의 모집단 크기. 그러면은 400명에서 여기에서 40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분의 400이 되는 거예요. 딱 약분하면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래서 매 10명이 이제 K가 되는 거니까 한 명을 표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40분의 400 표집 간격이 나오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소가 어떻게 뽑히느냐면요. 이제 10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제비뽑기를 한다.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요소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때 첫 번째 요소는 무작위로. 그래서 제비뽑기가 무작위 랜덤이니까 내가 4번을 뽑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1번부터 400번까지 리스트가 있겠죠. 모집단의 목록. 거기에서 4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10번째 가면 14, 10번째 가면 24, 10번째 가면 3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가면은 이제 40명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체계적 표집의 사례입니다. 자, 10번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10번에 별표 쳐야 됩니다. 사례를 모르시면 이거 안 됩니다. 개념을 쓰시면 안 돼요. 사례를 들으라 그러면 사례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례에 더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